3월 코스닥 시장으로 외국인 수급이 몰리면서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수급이 아닌 산업 관점에서 반도체 소부장을 주목해볼 흐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최근에 코스닥의 이제 소부장 회사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죠. 근데 일단 증설 관련된 반도체가 이제 주가가 좋으면 당연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증설 투자를 할 거라고 보고 그걸 가정해서 가장 먼저 달려가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제 장비주들이 가장 먼저 달려가는데 그런 회사들의 주가는 이미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돼 있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특징적이었던 게 보통은 장비가 제일 먼저 달려가고 그 뒤를 소재 부품이 따라가면서 결국에는 둘이 만나면 이제 좀 빠지고 이런 게 보통이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세 개 한 번에 달려갔어요. 그래서 아마 나는 왜 저걸 못 샀지라고 지금 자책하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못 샀다. 그래서 자책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좀 어떤 수익 극대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면 아직 달려가지 않은 좀 그런 종목이 있나, 그런 섹터가 있나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생태계는 아직 그렇게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직도 그 사업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거든요. 저 역시나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뭐 TSMC의 어깨까지 아니라도 뭐 허리까지라도 따라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아직은 저도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어떤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계속 관심은 두고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요즘에 이쪽 삼성 파운드리 쪽에 좀 이슈가 있거든요. 뭐 작년부터 계속 제기가 되고 있지만 테슬라하고 굉장히 좀 사이가 돈독해지고 있고, 테슬라 입장에서는 TSMC를 이제 버리고 완전히 버리진 않았지만 거기서 이제 발을 어느 정도 빼서 삼성으로 옮겨온 거기 때문에 삼성하고 좀 굉장히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작년에 AI6 칩, 그러니까 처음에 계약했던 거, 그게 AI6 칩이 월 한 16,000장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300mm 웨이퍼 기준으로 16,000장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올해 추가로 한 24,000장 정도 추가 계약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16,000 더하기 24,000이니까 총 40,000장이죠. 그거 이제 계약이 되면 그것도 아마 공시가 될 것 같은데 굉장히 그러면 삼성 파운드리에 대한 눈높이가 좀 달라질 수가 있죠. 근데 삼성 파운드리에 대한 눈높이가 투자자들만 달라지느냐? 그렇지 않고요. TSMC의 고객사로 있는 많은 패밀리스들이 지금 삼성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괴롭거든요. TSMC를 이용한다는 게 내가 최고의 파운드리를 이용하는 건 좋지만 사실 굉장히 슈퍼 을 같은 존재라 내 손에서 좀 자유롭게 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은 모든 패밀리스들이 하고 있어서 만약에 테슬라랑 계약이 잘 돼서 나중에 뭐 2나노 칩, 3나노 칩이 잘 나온다? 그렇게 되면 다른 이제 고객사들을 유치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이슈가 그로크입니다. 그로크가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가 인수를 했죠. 그러니까 회사 법인을 인수를 한 게 아니고 그로크라는 회사의 자산을 인수를 하면서 그 회사에 이제 라이선싱을 하게 된 건데, 그 회사가 기존에도 삼성전자랑 원래 거래하고 있었어요. 원래 삼성 파운드리의 고객사였는데 이게 엔비디아에 인수가 되면서 그럼 엔비디아하고 삼성 파운드리하고도 좀 간접적인 연결 루트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그로크를 통해서 엔비디아하고의 어떤 관계를 좀 더 개선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사실 과거에는 삼성전자 파운드리하고 엔비디아하고의 관계가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한 삼성의 어떤 HBM 경쟁력이 꺾이던 그 시기에 이상하게 그때 이제 파운드리하고도 사이가 나빠지면서 지금은 물량이 많이 빠져 있는데, 그로크가 잘 되면 엔비디아하고의 거래도 다시 좀 재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면 삼성전자에 대한 눈이 달라질 거고, 그럼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붙어있는 생태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디자인 하우스나 IP 회사들한테도 좀 주목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직접적으로 좀 관련돼 있는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우리가 디자인 하우스라고 하면 이제 팹리스로부터 주문을 받아서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생산하는 걸 매개해주는 약간 연예기획사 같은 그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반도체 쪽에도 보통은 이제 가온칩스, AD 테크놀로지, 뭐 세미5, 코아시아 뭐 이런 회사들을 보통 디자인 하우스라고 하고, IP 회사들은 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그리고 칩스 앤 미디어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파운드리 생산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설계 자산을 공급하는 회사들인데, 이 회사들의 재무제표나 아니면 최근 주가 추이를 보시면 전형적으로 싸지만 비싼 회사들이거든요. 굉장히 좀 아이러니인데 왜 싸면서 비싸냐? 싸다고 하는 건 최근에 안 올라서 그렇습니다. 최근에 뭐 반도체 소부장들, 장비, 소재, 부품 회사들 주가가 거의
연고점 갱신하고 그리고 뭐 52주 신고가 내고 다들 이렇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는 주가가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뭐 AD 테크놀로지는 요즘에 뭐 주가가 좋아서 좀 어느 정도 회복을 하긴 했던데 나머지 회사들은 그냥 고만고만해요. 그래서 저는 싸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근데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뜯어보시면 재무 성과가 어땠는지를 뜯어보시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네 이런 걸 아마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PER 기준으로 뭐 3, 40배는 보통이고 그리고 뭐 적자인 회사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런 회사가 주가가 생각보다는 높아서 아마 손이 잘 나가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단지 이제 한 가지 위안을 삼자면 이쪽 디자인 하우스나 아니면 IP 회사들이 이 정도 어떤 PER을 받는 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다. 그러니까 영국에 있는 ARM이라고 회사도 있잖아요. ARM이라는 회사도 있는데 그런 회사나 아니면 대만에 있는 미디어텍 뭐 이런 회사들 보시면 그리고 뭐 미국에도 여러 회사들이 있죠. 그런 회사들을 보시면 뭐 20, 30배, 30, 40배 잘 줘요. 잘 주는데 단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좀 그런 문화 자체가 굉장히 좀 생소하고 낯설어서 손이 잘 안 나갈 뿐인데 만약에 아까 앞에 제가 가정으로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대한 눈높이가 좀 달라진다라고 하면 저는 이 회사들에 한번 좀 빛볼 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반도체 장비주들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변동성이 강한데 반도체 장비주들의 흐름은 좀 견조합니다. 이 이유가 또 뭐라고 보시나요?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면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거의 코스닥에 가 있잖아요. 코스닥에 가 있는데 일단 외국인 비중이 크지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외국인 비중이 크지 않은데 이란 사태가 터지고 나서 거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발을 빼는 바람에 그쪽 돈이 쭉 빠져나갔잖아요. 근데 아직 없는데 외국인이 비중이 얼마 없으니 빠져나갈 것도 그만큼 적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주가 흐름은 견조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좀 그런 측면이 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싸다고는 하지만 EPS 대비해서는 싸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작년 3분기부터 삼성전자는 작년 3분기부터 SK하이닉스는 재작년 2분기부터 달려온 그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 기울기를 보고 있으면 또 사실상 손이 안 나가죠. 그래서 수익 극대화 측면에서 이거 역시나 수익 극대화 측면에서 이제 대형주들은 좀 많이 갔으니 좀 쉴 때가 됐다. 그래서 이제 어디가 좀 갈 종목이냐 봤을 때는 이 코스닥 회사들이 그동안에 비교적 덜 갔고 그리고 좀 뭔가 시가총액 측면에서도 굉장히 프렌들리 하잖아요. 몇백조, 막 몇천조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뭐 1조에서 5조 사이 이 정도 되니까 상대적으로 쉽게 돈이 좀 나갔던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정부에서도 또 부양하겠다고 하는 또 정책도 내놓고 하니까 그런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좀 주가가 견조했던 것 같습니다. 반도체 중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음으로 한미반도체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거운데요. 한미반도체가 가진 기술적 혜자는 무엇인지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 한미반도체가 그 HBM용 TC 본더 시장에서 국내 최고를 넘어서 이제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대부분의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근데 거기에 더불어서 최근에 이제 하나의 호재가 나온 게 있는데 제덱이라고 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이게 반도체 표준화 기구라고 하는 국제 기구인데 거기서 이 HBM의 높이 기준을 완화해준다라고 하는 뉴스가 최근에 나왔어요. 근데 이걸 좀 여러분들 듣기 쉽게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가 HBM을 보면 이제 4단에서 시작해서 8단, 12단, 16단 계속 높아지고 있는 와중에 있죠. 지금은 이제 메인이 이제 12단쯤 되는데 이게 앞으로 16단, 20단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이게 제덱이라고 하는 표준화 기구에서 그동안에 높이 제한을 걸어놨어요. 그게 775 마이크로미터였거든요. 그러니까 머리카락 7개 두께 정도까지만 높아질 수 있다. 굉장히 얇죠. 요 안에서 어떻게든 구겨 넣어서 12개, 16개, 20개를 넣어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어떻게 해결했냐면 반도체 뒷면을 갈아냈습니다. 이게 우리가 실리콘 웨이퍼 위에서 만들면 이게 어느 정도 두께가 있거든요. 뒤를 갈아내서 37 마이크로미터까지 줄였어요. 그렇게 해서 12개를 쌓아서 775 마이크로미터까지 맞췄는데 이게 16단, 20단으로 가면 그게 37로도 안 된다고 하는 게 정설이거든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이걸 더 깎아서 20 마이크로미터까지 깎아야 되나? 그러면은 머리카락 두께가 5분의 1인데? 그래서 너무 기술적으로 이게 어려우니까 그럼 다른 방면으로 접근을 해왔던 게 뭐냐면 그러면 이제 붙이는 방법을 TC 본딩으로 하지 말고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하자. 왜냐면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하면 칩과 칩을 붙일 때 중간에 매개체 없이 붙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칩이 딱 두 개가 달라붙는 거예요. 근데 한미반도체가 사용하는 TC 본딩은 중간에 마이크로 범프라고 하는 매개체가 있습니다. 요 높이만큼을 더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775에 맞추기 어려웠었는데 이거를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가면 붙일 수 있으니까 이거는 나중에 16단, 20단 가더라도 괜찮겠네 이렇게 봤었던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가 아직 양산화가 되어 있지 않은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얘기였죠.
그쪽 방면에서는 배시라고 하는 네덜란드 회사가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HBM의 하이브리드 본딩이 들어오면 배시가 이 바닥을 다 먹겠네. 그렇게 되면 한미반도체나 한화세미텍이나 이런 회사들이 좀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게 이 한미반도체를 투자하는 관점에서 굉장히 불안 요소 중에 하나였는데, 그거를 지금 제덱에서 완화해주겠다는 겁니다. 775가 아니라 한 800, 900까지 올려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굳이 하이브리드 본딩을 도입하지 않고도 우리가, 그리고 칩 두께를 20마이크로미터까지 깎지 않고도 이 높이를 맞출 수 있는 거라, 그러면 우리가 여유가 있지. 그렇게 되면 굳이 배시를 쓰지 않아도 돼. 그렇게 되면 한미반도체는 이제 좋은 말로 영어무궁하게 이제 TC본도를 공급할 수 있는 거라, 이게 아마 저는 좀 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뉴스가 나온 거는 한 이틀밖에 안 됐는데 주가는 그 앞에서부터 굉장히 격렬하게 반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뉴스가 샜나? 저는 그런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굉장한 호재인 건 맞습니다. 네. 지금 그 제덱 높이 완화가 된 건가요?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해줄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갔을 경우에 16단이나 20단으로 올릴 수 있는 것은 명확해요. 20단까지도 아주 너끈하게 올릴 수 있다고는 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이 본딩 기술 자체가 워낙 난이도가 높아서 수율이 극악하다고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TC 본딩으로 이제 HBM을 만들면 100개 중에 30개 버린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30개를 건지는 것도 어렵다. 이게 70개를 버리거나 혹은 더 이상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HBM 가격이 정말 급격하게 올라서 배시 좋은 일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생산성이, 그러니까 시장성을 갖춘 기술이 아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에 어디서 쓰이던 기술이냐면 로직 반도체의 3D IC라는 기술에 쓰이던 기술이었어요. 하이브리드 본딩이. 근데 그때는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2장 붙이는 거였거든요. 이게 2장 붙이는 거하고 16장, 20장 붙이는 거하고는 다르죠. 이 16장 중에서 하나만 뻥 나도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가 안 될수록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좋다. 그래서 아마 제덱에서도 이걸 풀어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중론입니다. MLCC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뜨거운데요. MLCC가 무엇인지 먼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반도체를 여러분들이 쓰실 때 거의 대부분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가전제품 이런 위주로 쓰실 텐데, 이 스마트폰이나 가전제품에 들어있는 반도체에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전기를 공급을 해줘야 동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있다라고 하면 이제 배터리에서 전원이 공급이 될 거고, 가전제품 TV, 냉장고, 세탁기 이런 거에는 전원을 꽂아서 거기서 이제 전기가 흘러 들어가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요 전기들이 이 반도체에 공급이 될 때 안정적인 전압으로 들어가지가 않거든요. 어쩔 때는 전압이 확 튀었다가 어쩔 때는 전압이 확 꺼졌다가 이런 식의 어떤 부작용들이 있는데, 그렇게 들어가면 반도체가 재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약속된 전압으로 들어가야 거기 시나리오에 따라서 동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MLCC는 그 중간에서, 그래서 이걸 매개체로서 중재하는 중재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흔히 물탱크에 표현을 하는데, 전기가 쭉 들어오는 거를 내가 먼저 받아놨다가 그 받아놓은 전기를 이 반도체에다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약속된 전압으로. 그러면 반도체는 배터리나 전원에서 안정적이지 못한 전압이 들어오더라도 그거는 MLCC가 감내를 하고 이 MLCC에서 약속된 전압을 쏴줌으로써 정상적으로 돌아간다. 이게 이제 저는 이제 부산에서 태어났는데, 부산에 보면 이 언덕에 있는 집들이 많죠. 거기에 보면 물탱크들이 있잖아요. 그 물탱크가 하는 역할이 이걸 MLCC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물이 나오지 않을 때 물탱크에 있는 걸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수도가 들어오면 거기에 이제 물을 또 받아서 그런 식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이 MLCC가 지금 주목받는 이유는 또 무엇인가요? MLCC가 제가 아까 물탱크의 비유를 드렸었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탱크라는 놈도 사용하는 사람이 많고, 그리고 사용하는 사람이 쓰는 물의 양이 많아지면 물탱크도 좀 더 커져야 될 거잖아요. MLCC 역시나 반도체가 사용하는 전기가 많아지고 혹은 반도체가 많아지면 거기에 따라서 MLCC의 용량하고 개수도 늘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최근에 굉장히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MLCC는 AI 서버용 MLCC인데, 우리 기존에도 서버라는 게 있었죠. 데이터 센터에서 쓰는 서버가 있었는데, 거기서 사용하는 MLCC 대비 AI 서버에서 사용하는 MLCC가 개수로는 13배 많고요. 원래는 한 2200개쯤 들어갔는데 이게 28,000개가 들어간다고 해요. 그리고 용량으로는 거의 27배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숫자가 늘어난 것도 대단하게 생각이 되지만, 개수가 13배 늘어났는데 용량이 27배를 늘어나려면 개수 하나당 감당해야 되는 어떤 용량의 크기가 2배 이상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MLCC의 어떤 스펙도 상향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수요가 늘어나고 있죠. 이 메모리 반도체가 지금 AI의 어떤 흐름에 편승을 해가지고 많이 수요가 늘어나듯이 MLCC도 엄청납니다.
특히나 이게 우리가 보통 MLCC 메이저라고 하면 무라타, 삼성전기, 야게오 뭐 이렇게 세 개의 회사를 얘기를 하는데 이 회사들도 이제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하고 마찬가지로 코로나 펜트업 수요 그때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수요가 꺾이면서 굉장히 아픔을 많이 겪었거든요. 한 2, 3년 아픔을 겪었어 가지고 그 뒤로 메이저한 투자를 하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 이게 보완 투자 성격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이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 비싸게 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 AI 쪽에 노출이 되는 MLCC에서는 굉장히 좀 실력이 괜찮은 걸로 얘기가 되고 있어서 원래는 MLCC 순위가 무라타가 제일 많고 삼성전기가 그 다음 야게오가 그 다음 그래서 무라타가 한 30% 삼성전기가 20% 이 정도의 포션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AI 반도체 쪽에서 그러니까 AI용 MLCC 쪽에서는 두 회사가 거의 비슷하다고 하거든요. 삼성전기가 최근에 주가가 저렇게 올라간 이유가 있는 거죠. MLCC 다음으로 또 여쭤보고 싶은 게 기판에 대해서 또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기자님 채널에서 유리기판 주목해 보셔라 말씀을 주셨는데 기존 플라스틱 기판과 유리기판의 차이는 무엇인지도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 혹시 컴퓨터를 쓰고 계시면 구글에서 코어스를 한번 검색해 보시고 그림을 보시면서 제 얘기를 듣는 게 훨씬 편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COWOS라고 검색을 하시면 구글 제일 첫 페이지에 나오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게 3층 케이크처럼 생긴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에서 제일 밑에 있는 게 서브스트레이트라고 써 있는 게 이제 기판이에요. 반도체를 패키지를 할 때 반도체 팹에서 딱 나오면 그거를 바로 쓰지는 못하고 우리가 이걸 패키지를 해줘야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제일 밑에 있는 서브스트레이트라는 놈은 지금 플라스틱으로 만듭니다. 이제 플라스틱으로 만들고 그 위에 반도체를 실장해서 공급을 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은 굉장히 좋았어요. 지금까지는 좋았어요. 이게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싸기도 하고 굉장히 내구성도 좋고 이 반도체 업계의 어떤 니즈에 굉장히 미트하는 제품이었는데 최근에 이게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1부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AI 반도체를 훨씬 똑똑하게 하려면 AI 모델을 똑똑하게 하려고 그러면 GPU의 크기는 계속 커져야 되고 그 GPU에 붙는 HBM과 DRAM은 훨씬 더 양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GPU가 커지고 옆에 붙는 HBM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패키지 크기 자체가 굉장히 커지게 되겠죠. 그러면 그동안에는 플라스틱 기판으로 이걸 얹을 수 있는 반도체를 실장할 수 있는 게 뭐 끼케야 뭐 반도체 GPU 하나에 HBM 6개 뭐 이 정도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점점 더 많아져서 막 HBM이 막 8개가 들어가고 12개가 들어가고 GPU도 원칩이 아니라 투칩을 붙여가지고 막 이렇게 넓게 만들려면 기존의 기술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플라스틱은 기본적으로 CT 값이 높아요. CT가 높다는 건 열팽창 계수가 높다. 열을 받았을 때 얘가 옆으로 늘어나건 위로 늘어나건 늘어난다. 근데 이렇게 변형이 생기게 되면 그 위에 얹어져 있는 반도체들하고 맞붙어 있는 어떤 접합면이 있는데 접합면이 탈락이 됩니다. 이게 탈락이 되면 다 불량인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앞으로는 반도체 회사들이 생각하건대 열을 받더라도 팽창하지 않는 소재를 기판으로 써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이제 유리기판이고요. 유리기판은 보통 CT 값을 3.3 정도로 보는데 이 정도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열을 받더라도 우리가 GPU가 동작 온도가 막 100도가 넘어갈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넘어가더라도 기판하고 반도체 사이의 접합면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극소화된 팽창만을 한다. 그래서 지금 유리기판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네. 유리기판이 지금 상용화 단계는 아닌가요? 아직은 상용화 단계는 아니고요. 삼성전기 그리고 SKC 그리고 LG이노텍 이런 회사들이 열심히 상용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한 2027년 정도의 샘플이 나올 것 같고요. 내년이죠. 내년에 샘플이 나올 것 같고 아마 그게 초기 상용화가 될 수도 있고요. 초기 상용화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엔지니어링 샘플 정도일 수도 있고 하지만 2028년 뭐 그 이후로는 굉장히 좀 메이저하게 사용될 기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유리기판 관련 기업 중에서 좀 가장 선두에 있는 기업은 어떤 기업인지도 좀 궁금합니다. 저도 그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는데 밖에 나가면 그냥 제가 유리기판 관련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근데 삼성전기냐 SKC 앱솔릭스냐의 차이를 되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이쪽 반도체 유리기판 씬에서 주목을 굉장히 많이 받는 회사는 SKC 앱솔릭스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초창기부터 이쪽 투자를 하기도 했고 우리가 2022년 뭐 이때쯤부터 앱솔릭스라는 회사가 생겨가지고 투자를 했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 굉장히 이른 시점에 투자를 했고 프로모션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삼성전기는 이직부터 했지만 외부에 드러내놓고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그래서 오히려 SKC 앱솔릭스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긴 한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기가 좀 더 앞서 있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까 구글에서 찾아보셨던 그 코어스라는 기판 그 패키지 구조 안에서
삼성전기는 1층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봤던 회사거든요. 이미 패키지 기판을 메이저하게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글로벌리 총 4개 회사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인 거고, 앱솔릭스는 좀 스타트업이죠.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아직은 패키지 기판을 만드는 경쟁력에서 보면 삼성전기에 비할 바가 아니라서 저는 아직은 삼성전기가 굉장히 좀 앞서가고 있다고 보고, 실제 고객 기반에 있어서도 보면 브로드컴이나 아니면 뭐 애플이나 이런 회사들하고 좀 굉장히 활발하게 컨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삼성전기가 제일 좀 실체가 있고, 뭐 만약에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유리기판 관련해서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좀 첫 번째로 봐야 되는 회사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유리기판이라는 게 향후 시장성은 얼마나 좀 확장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하이엔드급, 우리가 기존의 플라스틱 기판, 유기 기판이라고 하는 이제 플라스틱 기판으로 만들 수 있는 한계가 보통 가로 150, 세로 150 이 정도로 보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그래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도 괜찮더라. 근데 이제 그것도 사실 좀 불안불안하다고 해서 사실 실질적인 한계는 120 바이 150 정도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걸 넘어가는 경우에 그거보다 더 고성능 반도체겠죠. 그보다 더 넘어가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유리가 다 잡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좀 다른 좀 사이드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 우리가 유리기판이라고 했을 때 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1층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 코어스 구조에서 2층에 있는 인터포저를 유리기판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럼 그 글래스 인터포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크기에 상관없이 지금 만들고 있는 실리콘 기반으로 한 인터포저가 굉장히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건 크기에 상관없이 누군가 기술을 개발한다면 빨리 가져오라는 회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쪽은 오히려 좀 더 시장이 빨리 개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기존의 실리콘 인터포저는 거의 퇴물 취급을 받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어떤 산업적인 측면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반도체 대형주는 일부에서 PER이 싸다 말씀을 주셨는데, PER이 싼 대형주들과 다르게 소부장 종목들은 PER이 많이 좀 비싸다고 느껴지는데요. 어떻게 지금 이런 반도체 소부장의 적정 가치를 평가하면 좋을까요? 저도 사실 한 마리의 그냥 개미 투자자일 뿐이기 때문에 그걸 좀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아직까지는 저는 사실 코스닥은 오히려 더 전문가의 영역이고, 그래서 좀 투자 관점에서도 방망이를 짧게 잡고 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모멘텀 위주로 투자를 하는 게 좀 더 안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들 그걸 아시기 때문에 사실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수급이 몰리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쪽은 기다리고 있으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투자를 할 게 이제 명약관화해 보이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모멘텀을 두고 투자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앞으로도 반도체 소부장 쪽을 좀 많이 보시고, 추가로 혹시나 좀 더 보셔야 된다면 삼성전자 파운드리 생태계에 따라서 디자인하우스나 아니면 IP 업체들이 어떻게 좀 잘 대응해 나갈 것인가를 보면 거기서 좀 기회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또 보고요. 그리고 유리기판 관련된 회사들도 제가 삼성전기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소부장 회사들은 또 코스닥 쪽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 회사들 중에서 본업이 탄탄하면서 이 유리기판 쪽으로 뭔가 애드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있다면 잘 발굴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사이클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번 반도체 사이클에서 이례적인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좀 이례적인 걸로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반도체 사이클을 4년 주기로 보거든요. 4년을 한 개 텀으로 봐서 2년 반은 오르고 1년 반은 내린다. 이건 반도체 가격을 뜻하는 겁니다. 주가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반도체 가격이 2년 반 오르고 1년 반 내린다. 이걸 좀 짧게 보시는 분들은 3년으로 봐서 2년 오르고 1년 내린다. 보통 이렇게들 보십니다. 근데 이거는 뭐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에는 올라갔던 놈은 내려오고 내려갔던 놈은 결국 올라간다. 요 사이클 안에서 우리가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반도체 산업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반도체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항상 머릿속에 유념해 두고 계시는 거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다는 게 좀 굉장히 좀 이례적이죠. 왜냐하면 SK 하이닉스를 기준으로 보면 하이닉스의 실적과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던 게 2024년 2분기부터였습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한 2년 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년 같으면 2020년까지 몇 번의 사이클이 왔다 갔다 했는데, 예년 같으면 이제는 내려갈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2년에서 2년 반 정도의 상승기를 겪고 그 다음부터는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한 2분기에서 3분기 사이에는 좀 내려갈 거라고 봐서 그걸 준비를 하는 게 통상적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전혀 내려갈 기미가 없지 않습니까? 특히나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하고 다른 빅테크들하고 계약을 하는 걸 보면 오히려 LTA, 그러니까 롱텀 어그리먼트를 통해서 좀 더 미래 물량에 대해서 부킹하려는 수요는 있어도 수요를 슬로우하게 내린다? 이런 건 전혀 그런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 그러니까 메모리 사이클의 어떤
전형적인 패턴이 깨진 게 가장 이례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또 드는 생각이 칩 가격이 이렇게 계속 오르기만 할 수는 없으니 언젠가 칩 가격 상승률이 둔화될 텐데 그 다음 나타나게 되는 변화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10달러짜리, 예를 들면 어떤 특정 반도체가 10달러라고 하고 그게 10달러가 더 추가로 오르면, 그러니까 100% 상승했다라고 하지만 거기서 20달러에서 10달러가 더 오르면 그때는 상승률이 50%로 꺾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이라는 게 언제까지 오를 수는 없지만 또 상승률이 둔화될 수는 있을 텐데, 이렇게 늘 표현을 하시는데, 가격이 빠진다는 게 아니고 가격이 올라가는 그 어떤 기울기랄까요? 이 기울기가 완만해질 수는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그 이란 전쟁이 터지기 전에도 2분기 중에는 반도체 가격이 상승률이 약간 꺾일 거라는 얘기가 많았었습니다. 그게 반도체 가격이 이제 밑으로 내려온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100% 오르는 거에서 50% 오를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 입장에서 보면 좀 위험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 전망을 내놓았던 2분기부터 어느 정도 상승률이 둔화될 거라고 예측했던 시장 전망 업체들도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가격이 과거로 회귀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결정적으로 올해 아마 웬만한 100달러 이하 스마트폰들은 다 출시를 못할 겁니다. 다 문을 닫을 거예요. 실제로 중국에 있는 메이주라는 회사가 이제 스마트폰 사업에서 철수하기로 했죠. 그게 왜 그러느냐? 옛날에는 100달러짜리 스마트폰을 팔아도 거기에 메모리를 넣고 AP를 넣고 해서 팔 수 있었는데, 이제는 반도체 가격이 워낙 올라가지고 이걸 넣어서는 도저히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반도체 가격이 미래에라도, 가까운 미래에라도 정상 회귀를 한다 그러면 사업에서 굳이 철수할 필요는 없을 텐데, 메이주가 보기에는 이제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지금 올라간 상태에서 상당 부분 지속되거나 여기서 빠지더라도 20-30% 정도 조정받고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저는 일명 맞는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반도체 대기업들의 이런 변화에 맞춘 대응 전략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하고 있는 일은 좀 수요의 가시성을 좋게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수요의 가시성이라고 하면 내 고객사가 되는 저 빅테크 회사들이 내년 혹은 내후년에 어느 정도 우리 메모리 반도체를 사가겠다라고 하는 걸 좀 어렴풋이나마 이렇게 쉐이핑 할 수 있는 좀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다고 봐야 되는데, 삼성전자 같은 회사만 해도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과거에 2024년 이전에 보면 본인들이 판단한 건데 6개월까지는 거의 확실하게 알 수 있지만 6개월이 넘는 시점에 대한 수요는 사실 정하기 어렵고 1년이 넘어가면 아무것도 모른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되면 과거처럼 사이클이 또 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다운 사이클이 올 수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한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LTA라고 할 수 있는데, 장기 공급 계약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 메모리 반도체를 살라 그러면 지금 단지 올해 이번 달 다음 달까지가 아니라 장기로, 그러니까 한 개 분기 혹은 1년 2년까지를 약정을 해줘야 우리가 니네한테 물건을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계약을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일부 다운 사이클이 온다고 하더라도 일단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수요를 맞출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단지 이제 밖에 있는 우리가 보기에는 알기가 어렵죠. 그런 계약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데 최근에 그런 걸 보시면 될 겁니다. 미국에 있는 메타, 그러니까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가 코닝이라고 하는 회사하고 LTA를 체결한 게 하나 있습니다. 물론 코닝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 회사는 아니고 AI 반도체를 투자를 할 때 그 중간에 들어가는 광섬유를 만드는 회사인데, 그 회사하고 맺은 LTA가 2030년까지예요. 그러니까 메타가 보기에 적어도 2030년까지는 이쪽 AI 반도체 투자는 계속 유지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최근에 AMD하고 계약한 것도 2030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6, 7, 8, 9, 10, 5년간은 AI 반도체 투자가 지속될 거다. 그러면 AI 반도체가 들어가면 당연히 거기 메모리도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와중에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좀 이 가시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엑시노스 2600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3월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 S26에 탑재된 엑시노스 2600에 대한 기대를 하고 계셨는데 성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상황은 어떤지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결론적으로 나온 걸 보면 갤럭시 S26 시리즈가 총 3개로 나왔죠. 기본형이 있고 플러스가 있고 울트라가 있는데, 가장 상위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울트라에는 퀄컴의 스냅드래곤이 전량이 탑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위 2개 모델인 플러스하고
기본형. 그럼 여기 두 개 다에는 엑시노스가 다 들어갔냐?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한국, 유럽, 동남아 지역에 출시되어 있는 제품에 한해서 엑시노스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갤럭시 S26 시리즈 전반적으로 보면 한 40%에 약간 못 미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울트라가 많이 팔립니다. 울트라가 워낙 성능도 좋고 이번에 그 프라이버시 모드라고 하는 게 울트라에만 또 적용이 됐잖아요. 그래서 상품성이 워낙 좋아서 다소 비싸긴 하지만 울트라가 제일 많이 팔릴 것 같고, 그러면 남은 이제 두 개 모델 중에서 한국, 유럽, 동남아 빼면 미국 쪽에는 또 스냅드래곤이 탑재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 빼고 나면 한 40% 혹은 그 언더일 것 같지만 저는 이건 실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하나도 못 들어갔잖아요. 예, 하나도 못 들어간 제로 베이스에서 그래도 30%, 40%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 사업이나 아니면 파운드리 사업에 굉장한 어떤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시스템 LSI하고 파운드리 합쳐서 이제 적자가 한 7조 정도 났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에는 한 5조 정도로 줄어들 거라고 해요. 그러면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적자를 축소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선단공정이라고 할 수 있는 2나노 혹은 뭐 옹스트롱 단위의 그런 투자들도 할 수 있는 설득력을 갖출 수 있는 거라서 계속 적자가 커지는데 투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작업들이 엑시노스가 탑재량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뭐 테슬라 뭐 이런 건도 있었잖아요. 테슬라하고 애플에서 수주한 건도 있고 이런 걸 하면서 적자를 계속 축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앞으로 파운드리 산업에도 기회가 올 수 있고 우리 투자자분들한테도 좀 기회가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엑시노스 2700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2700에 대해 좀 구체적으로 나온 이야기가 있을까요? 아직은 좀 이르긴 한데요. 그게 이제 올해 연말에 양산에 들어갈 거고 실제 탑재가 되는 건 갤럭시 S27, 그러니까 내년 2월 혹은 3월에 나올 스마트폰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참 설계를 하는 와중이에요. 설계를 하고 있는데 일단 생산 목표는 2나노 2세대로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성능은 12%, 전성비라고 하죠. 그러니까 전력을 얼마나 덜 소비하는가, 이 전성비는 한 25% 정도 개선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좀 외부 환경이 좋은 건 삼성전자 MX 사업부,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만드는 MX 사업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걸 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된 말로 얘기하면 멱살 잡고 캐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왜 그러냐면 지금 모든 반도체 가격이 오르고 있죠. 우리가 엑시노스를 보통 AP,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고 하는데, 이거가 가격이 오르는 거는 원래 매년 있었던 연례 행사처럼 있었던 일이지만 최근에 그거보다 더 심각한 건 메모리 가격이죠. 그러니까 D램 가격이 오르고 낸드 플래시 가격이 오르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봄 코스트라고 하는데 이 스마트폰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부품의 원가가 굉장히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요소 사이에서 원가를 절감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엑시노스가 없다? 그러면은 퀄컴 입장에서는 잡아놓은 물고기인 거죠. 야, 이거 이번에 한 25% 올려야 되는데 올려줘야 되겠다라고 말했을 때, 아, 그렇게 올려주느니 우리는 그냥 엑시노스 쓸래, 이렇게 좀 레버리지를 내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MX 사업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끌고 갈 거다. 만약에 엑시노스 없으면 퀄컴한테 계속 끌려다닐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려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작년에 MX 사업부가 영업이익이 한 14조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제 7조로 이제 반토막 날 거라고 하는데, 그런 사태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것도 내년도 있고 내후년도 있는 거잖아요. 사업을 1년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 엑시노스를 살릴 거고, 그런 입장에서 엑시노스 2700도 상당히 희망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첫 말인 엑시노스 2600이 지금 나쁘지 않다. 네네네, 맞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D램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D램 가격 상승으로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치솟고 있는데 D램은 뭐고 HBM은 뭔지 좀 간략하게 먼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반도체를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제 읽다 보면 용어가 너무 어려서 지레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나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반도체를 이름을 붙일 때 U로 끝나는 반도체들이 있어요. 우리가 뭐 CPU, GPU, DPU, NPU, 뭐 요즘에 LPU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두뇌입니다. 연산을 하는 그 자체인 거죠. 컴퓨팅 장치라고 하는 건데, 이런 컴퓨팅 기기들은 기본적으로 나 혼자 계산을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가만히 앉아가지고 암산으로 이렇게 뭔가를 계산하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봤자 몇 자릿수 정도 계산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이걸 좀 잘 계산하려고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책상에다가 이런 메모지 하나 놓고 써가면서 계산하면 훨씬 더 높은 자리도 계산할 수 있죠. 덧셈이든 곱셈이든 나눗셈이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반도체도 내가 혼자서 계산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 메모리를 붙여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들이 D램하고 낸드 플래시인데, 특히나 우리가 연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메모리는 우리가 보통 D램이라고 하고요.
저는 그런 비유를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U로 끝나는, 그러니까 컴퓨팅 그런 반도체들을 사람이라고 하면 디램은 책상이다. 그래서 계산하는 사람이 많아지거나 아니면 계산의 양이 많이 늘어나려면 최소한 책상 정도는 큰 걸 사줘야 계산을 잘한다. 저는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U가 붙어 있는 반도체는 계산을 하는 반도체고, 우리가 D램이나 낸드 플래시나 이런 것들은 연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메모리 반도체인데, HBM은 GPU라는 반도체를 위해서 좀 특화해서 나온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흔히 컴퓨터를 만들 때 컴퓨터를 이제 조립 컴퓨터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많이 붙였던 일반 D램 같은 경우에는 CPU하고 붙어서 일을 했어요. 근데 이 CPU라는 놈은 굉장히 똑똑한 반도체이긴 하지만 일의 종류가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적당히 옆에 비서 한 명 두고 내가 풀 문제를 그냥 갖다 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적당한 이 책상 위에서 그렇게 일을 했으면 되는데, 우리 GPU라는 건 어떤 사람의 무리랄까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16명, 20명, 막 30명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문제를 푸는 그런 연산장치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책상도 커야 되고 이 사람들이 풀 문제를 그때그때 빨리 갖다 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나온 게 HBM이고, HBM은 여러 D램을 수직으로 엮어서 GPU가 필요한 데이터를 그때그때 확 밀어내줄 수 있는 이런 장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은 GPU하고 HBM이 자꾸 커지고 있는데, GPU도 요즘에 뭐 엔비디아가 내놓은 거 보시면 이제 다이 사이즈도 커지고 있고, HBM도 HBM3E에서 4로 가고, 그리고 그것도 용량도 계속 커지고 있죠. 그럼 왜 이렇게 자꾸 커지느냐? 근데 2020년에 오픈 AI가 발표했던 이제 논문을 보시면, AI가 똑똑해지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컴퓨팅 속도가 빨라야 되고요. GPU의 성능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데이터의 양이 많아야 됩니다. 데이터를 때려 넣어줄수록 훨씬 AI가 똑똑해진다. 그리고 파라미터, 매개 변수가 많아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십억 개, 수백억 개의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연산을 할수록 AI가 똑똑해진다. 그러면 이 많은 데이터를 한 번에 그렇게 계산하려면 당연히 HBM도 커지고 GPU도 커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최근의 트렌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HBM4 시장에서도 두각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HBM 시장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최근에 이제 보면 좀 굉장히 기업들이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 3분기부터였죠. 2025년 3분기부터 HBM이 아니라 레거시 D램이라고 하는, 소위 이제 DDR이라고 하는 반도체 가격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2024년 2025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무조건 HBM을 해야 이 메모리 산업이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봤었는데, 지금은 또 그 논리가 완전히 바뀌었죠. 워낙 그 레거시 D램의 가격이 올라가 버리는 바람에 HBM하고의 수익성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건, 레거시 D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 이 웨이퍼에서 하나 구워가지고 그 중에 거의 80% 이상, 90% 이상 다 팔 수가 있어요. 다 양품으로 만들 수 있는데, HBM은 좀 이게 하나씩 쌓은 다음에 중간에 구멍을 뚫고 붙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 중에 100개 중에 30개는 불량이란 말이죠. 그래서 비싸게 파는 건 좋아. 그런데 우리가 이걸 100개 만들어서 30개는 버려야 돼? 이게 좀 되게 아까운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말씀하셨듯이 최근에 HBM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과거 이제 하이닉스하고의 좀 격차가 컸었는데 두각을 드러내고 좀 굉장히 기술적으로 캐치업했다고 하지만 아직은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과연 HBM 생산량을 확 늘리는 게 우리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냐, 혹은 DDR을 좀 더 많이 팔아서 지금 수율이 좋은 요 시장에서 우리가 승부를 봐서 영업이익을 많이 낼 것이냐, 요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마이크론도 그런 고민을 하는 것 같죠.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 3사라고 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인데, 마이크론은 생산 능력이 얼마 안 된단 말이죠. 웨이퍼 투입량이 얼마 안 돼. 근데 이 중에서 수익을 극대화하려다 보니 요즘에는 HBM보다는 오히려 DDR 쪽에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들리는 걸 보면 엔비디아 베라루빈에 마이크론 빠진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의도적인 것도 좀 있다고 봐요. 전력 투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이제 질문하신 것처럼 삼성전자가 앞으로 잘 하긴 하겠지만 점유율 면에서 일부러 막 의도적으로 올릴 것이냐, 저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과거처럼 뭐야 삼성전자가 HBM 시장에서 좀 힘을 못 쓰네 이렇게 볼 게 아니고, 단지 수익성 측면에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좀 약간 힘을 빼는 걸 수도 있다라는 측면을 좀 같이 보시는 게 훨씬 균형 잡힌 시각일 것 같습니다. 한때 그 삼성전자의 HBM 시장에서의 위기감 때문에 어떻게든 잡아야 된다 하는 그런 시각이 있었잖아요. 지금 어떤 그런 위기는 벗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위기는 확실히 벗어난 것 같고요. 단지 이제 수익 극대화 측면에서 좀 전략적인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물론 이게 나중에 이런 국면이
나중에는 또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HBM보다 레거시가 또 많이 떨어지는 또 시기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준비는 또 해야 되겠죠. 이란 사태 터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34만 원, 하이닉스 150만 원 이런 리포트가 나왔었는데요. 적정 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는 게 좋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삼성전자가 34만 원을 가고 하이닉스가 150만 원을 간다고 하면 두 회사의 합산 시가총액이 한 3,100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제 올해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했을 때 PER 8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PER을 8배를 준다라고 하는 건 이제 메모리 반도체 회사의 주가를 PBR이 아니라 자산 배율이 아니라 PER, 그러니까 수익 배율로 이제 산정해야 된다는 걸 대부분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8배까지 가게 되면. 근데 그때 되면 아마 그런 말이 나올 것 같아요. 8배를 주는데 10배는 왜 못 주나. 왜냐하면 TSMC 같은 경우는 20배도 잘 주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또 2배 갈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말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근데 그런 논리가 만약에 힘을 받으려면 저는 아까 우리가 초반에 얘기했던 2분기 이후에 둔화되는 폭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분기나 3분기 사이에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상승률이 꺾인다고 보면, 그러니까 기울기가 살짝 낮아진다라고 보면 사람들이 그거를 얼마만큼 크게 받아들이느냐. 만약에 이게 기울기가 낮아지다가 결국에는 꺾일 수도 있겠네? 완전히 역방향을 탈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되면 만약에 20배까지 주는 건 좀 어렵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것 같고, 만약에 기울기가 완만하게 가더라도 어쨌든 간에 상승세를 계속 탄다, 우상향을 한다라고 보면 그러면 20배 못 줄 일도 아니지, 이런 설득력이 더 많이 얻을 수 있겠죠. 작년부터 급하게 계속 올라왔었잖아요, 주가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계속 그런 것 같아요. 15만 원 오면 팔아야지. 근데 15만 원 거의 다 와가니까 20만 원 오면 팔아야지. 20만 원 넘으니까 30만 원 오면 팔아야지 하면서 이제 자기의 어떤 팔아야 되는 시점을 조금씩 지금 올리고 있는데, 제일 궁금한 거는 언제 팔아야 될지도 좀 궁금합니다. 언제 팔아야 되냐. 보통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목표 주가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좀 시간을 두고 왔으면 보통은 그 주가에 다들 파십니다. 내가 정한 주가에. 근데 그게 한 2, 3일 사이에 와버리면 이거 내가 산정했던 어떤 주가의 목표라는 게 잘못됐나 보다, 너무 보수적으로 잡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참 사는 거에 있어서는 지금은 저평가다라고 좀 비교적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파는 거에 있어서는 그거는 본인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는 건 기술이고 파는 건 예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파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럽긴 하네요. 최근에는 엔비디아 주가가 좀 주춤하고 있는데 엔비디아의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엔비디아 주가가 주춤한 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AI 학습용 반도체 시장에서는 좀 보여줄 거 다 보여줬다, 이제 더 이상 나올 게 있겠느냐, 그런 측면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에 갈수록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얘기는 있지만 그 기울기가 언제까지 영원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이제 이번 달에 있을 GTC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서 엔비디아가 어떻게 발표하느냐에 따라서 미래 성장성의 어떤 로드맵이랄까요, 이렇게 분명해질 것 같기 때문에, 특히나 GTC 때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건 루빈 CPX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우리가 하반기에 나올 AI 플랫폼이 이제 베라루빈이라고 다들 알고 계실 텐데, 그 중에 이제 파생적으로 나오는 것 중에 루빈 CPX라고 있습니다. 루빈 CPX라고 하면 이놈은 엔비디아 제품으로는 처음으로 이제 추론에 특화되어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우리가 엔비디아의 반도체라고 하면 커다란 GPU가 있고 그 주변에 HBM을 붙여서 어마어마한 AI 모델을 돌릴 수 있는 그런 파워풀한 어떤 칩이었는데, 루빈 CPX는 그야말로 추론을 할 수 있는, 우리 요즘에 챗GPT도 많이 쓰시고 아니면 제미나이도 많이 쓰시잖아요. 거기에 내가 물어봤을 때 즉각적으로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반도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추론한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특화되어 있는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이거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엔비디아가 그동안의 학습용 시장의 90% 이상을 먹고 왔는데 추론 시장에서도 거의 비슷한 시장 점유율 혹은 그거보다 좀 빠지겠지만 어쨌든 간에 도미넌트한 점유율을 가지고 갈 수 있겠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 반대 진영에서 논리는 항상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엔비디아가 90%의 점유율을 먹을 수 있을 것 같냐. 이게 나중에 추론 시장으로, AI 반도체가 추론 시장으로 돌아서고 나면 이제는 ASIC 혹은 NPU 이렇게 좀 약간 경량화된 AI 반도체들 있잖아요. 이런 놈들이 각 워크로드에 맞춰가지고 커스터마이징 해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결코 이 시장까지 먹을 수 없을 거다. 그래서 추론 시장에서는 엔비디아보다는 ASIC으로 가야 된다, 이런 논리들이 많았었는데, 만약에 CPX가 그거를 월등하게 뛰어넘는 어떤 가성비 혹은 성능을 보여준다?
그렇게 되면 그럼 추론 시장에서도 역시나 엔비디아구나 이런 논리가 먹히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그때는 또 한번 날아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최근 이슈도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최근에 중국 수출용 H200 생산을 중단하고 생산 설비를 베라루빈으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해당 소식이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좀 궁금합니다. 중국 수출용 H200을 베라루빈으로 전환을 한다는 건 일단 좀 나눠서 생각해보면 국내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한테는 호재입니다. 예, 왜냐하면 기존에 H200에 들어가던 HBM은 HBM3E였어요. 한 단계 전이죠. 근데 베라루빈에 들어가는 건 HBM4입니다. 그리고 용량도 좀 늘어요. 그렇기 때문에 H200을 접고 베라루빈으로 간다는 건 우리가 자동차에 비유하면 그랜저를 접고 제네시스로 가는 거라서 당연히 그랜저 100대 파는 것보단 제네시스 100대 파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유리하죠. 근데 이제 이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사실 조금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H200을 중국에 수출함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라고 하는 건 우리가 금액으로 따져보면 뭐 수십억 달러 정도였다고 해요. 그럼 그게 한 10조 정도 맥스 되는 건데 그것보다 엔비디아가 사실 더 크게 봤던 건 중국 빅테크들에 대한 락인 효과였습니다. 중국에서 그동안에 엔비디아를 쓰다가 못 쓰게 된 회사들이 많죠. 그러니까 뭐 알리바바나 바이두나 텐센트나 AI 학습을 통해서 굉장히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 중국 빅테크들 입장에서 보면 H200이 만약에 수입이 됐다면 그거를 또 열심히 사가지고 자기네들 학습을 하면서 엔비디아에 푹 젖어들었을 텐데 이게 이제 딱 끊기게 되면서 어떻게든 자생해야 될 길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중국에서 득세하고 있는 회사가 뭐 캠브리콘, 바이렌 뭐 이런 회사들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H200이 수출이 됐다면 중국에 대한 중국 빅테크에 대한 엔비디아 락인 효과가 계속됐겠지만 이제 그게 끊긴다라고 하면 또 이제 중국 자체 칩을 쓸 겁니다. 중국 회사들이. 그렇게 되면 엔비디아하고는 좀 영원히 멀어지는 거라 엔비디아 입장에서 보면 그냥 매출 10조 놓치는 것보다 훨씬 더 좀 뼈아픈 일이기는 하죠. 이제 다음으로 또 여쭤보고 싶은 게 HBM에 이어서 HBF의 시대가 온다고 하는데 HBF는 또 뭔가요? 우리가 노트북을 사러 간다고 생각해 보면 애플을 살지 삼성을 살지 LG를 살지 이걸 이제 브랜드를 먼저 결정을 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의 스펙을 결정하게 돼 있죠. 근데 그때 이제 메모리를 선택하고 스토리지를 선택하게 돼 있는데 보통 메모리는 숫자가 작고요. 스토리지는 숫자가 큽니다. 그러니까 메모리는 뭐 8기가, 12기가, 16기가 이렇게 가고 스토리지는 256, 512, 1테라 뭐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AI 반도체 산업을 이끌었던 HBM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 있는 메모리를 가지고 만드는 거고요. 우리 D램이라고 하는 메모리를 가지고 만드는 거고 HBF, 질문하신 HBF는 이 뒤에 있는 숫자가 큰 낸드 플래시를 가지고 만드는 AI 반도체다. 그거를 낸드 플래시를 적층해가지고 만드는 AI 반도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특성이 좀 완전히 다른데 HBM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빨라요. 우리가 그거를 AI 반도체가 바로 옆에 붙어가지고 연산을 확 할 정도로 굉장히 빠릅니다. 대신에 용량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이거는 메모리의 기본적인 구조 때문인데 이걸 이제 자세하게 아실 필요는 없고요. 대신에 이쪽 반대편에 있는 HBF는 낸드 플래시로 만든다고 했잖아요. 얘는 용량을 늘리는 게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막 512기가, 뭐 1024기가 막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대신에 속도는 좀 느립니다. 속도가 느려서 대규모의 학습 인프라로 쓰기에는 조금 부족해요. 하지만 이 AI도 이게 추론 과정 영역으로 들어가면 약간의 용량이 받쳐줘야 되는 좀 그런 니즈들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또 HBF가 쓰일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그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이 개발을 하고 있고 이 방면에서 제일 열심히 하고 있는 회사는 샌디스크입니다. 미국에 있는 샌디스크. 이 회사가 올해 기준으로 올해 연말쯤에 이제 엔지니어링 샘플이 나온다라고 하고 있는데 제가 좀 바깥에 이제 업계에 계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건 좀 많이 좀 이른 시점인 것 같고 최소한 2028년 정도에는 상용화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늦어도 29년, 30년에는 상용화가 될 것 같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샌디스크 주가가 엄청 올랐었잖아요. 그게 이거의 영향인 건가요? 이거가 이제 애드업 됐다고 봐야 되겠죠. 일단 낸드 플래시가 워낙 좋고 낸드 플래시가 그동안에는 AI 반도체 어떤 수혜 범위에 들어가지 않았었는데 올해 연말에 나오는 베라루빈, 엔비디아의 베라루빈부터는 낸드 플래시도 AI 반도체 영역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번 크게 올랐고 HBF라는 것도 있대 이렇게 되면서 거기서 한번 더 올라간 거죠. 다음으로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오픈클로라는 거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오픈클로가 반도체 시장의 핫한 주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픈클로는 저거랑 같이 보시는 게 편하실 것 같아요. 클로드의
코웍이라고 하는 또 서비스가 있죠. 그거나 오픈클로나 이제 비슷한데 둘 다 에이전틱 AI입니다. 에이전틱 AI라고 하면 우리가 기존에 쓰던 챗GPT나 아니면 제미나이하고 뭐가 다른가? 챗GPT나 제미나이는 똑똑하죠. 저도 뭐 굉장히 잘 쓰고 있는데 똑똑한데 그뿐이죠. 내가 모르는 걸 물어보면 굉장히 얘기를 잘 해주지만 걔는 채팅창 안에 갇혀져 있잖아요. 거기를 벗어날 수는 없죠. 근데 오픈클로나 아니면 클로드 코어 같은 경우에는 이 컴퓨터 안에 내장되어 있는 다른 자원하고 능동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기존의 AI가 두뇌였다면 오픈클로나 클로드 코어는 몸이 있는 AI, 손발이 있는 AI라고 할 수 있거든요. 저도 오픈클로를 깔아서 쓰고 있는데 저는 대부분 요즘에 컴퓨터에 좀 버그가 생기거나 뭔가 좀 내 뜻대로 잘 안 되는 게 있으면 다 그냥 오픈클로한테 시킵니다. 그러면 걔가 다 알아서 해줘요. 그게 정말 편하더라고요. 그게 한번 쓰고 보니까 이제는 그냥 제미나이는 시시해서 못 쓰겠다는 그런 측면이 있더라고요. 과거에 그런 거 많이 하셨었죠. 그러니까 쿠팡에 딱 들어가면 그 비비고 군만두가 이 자취생들의 필수품이라서 그 최저가를 검색하는 그런 앱을 만들기도 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픈클로한테 시켜놓으면 그거를 시시각각 들어가서 찾아주기도 하거니와 너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싸다고 생각하면 결제까지 해주겠니라고 시켜놓으면 걔가 결제까지 해줍니다. 대신에 나의 카드 번호하고 모든 걸 다 줘야 되겠죠. 그래서 좀 불안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얘는 생각을 하고 본인 판단에 따라서 액션까지 한다. 그래서 이걸 에이전틱 AI라고 하는 겁니다. 에이전틱이라는 건 그야말로 비서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대신해서 해주는 거라 굉장히 편리하고 저는 앞으로 이 AI 반도체 씬의 모든 것들이 이쪽으로 쏠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의 부작용도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 에이전틱 AI, 오픈클로의 부작용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개인정보죠. 개인정보.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컴퓨터 버그 고칠 때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얘가 당장 비밀번호를 요구를 합니다. 설정에 접근할 수 있는 비밀번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내가 이번에만 쓰고 잊어버릴게 라고 하는데 지가 잊어버렸는지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뭐 결제를 만약에 붙여놓는다고 하면 아예 모든 금융정보, 비밀번호까지 줘놔야 되기 때문에 불안하죠. 예. 불안해서 그래서 온 디바이스로 돌리는 게 그나마 속 편하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온 디바이스로 돌리고 있는데 그러려면 이제 집에 맥미니 M4 맥미니 M5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서 요즘에 대란이죠. 다행히 저는 그 전에 사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걸로 돌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 여쭤보고 싶은 이슈는 엔트로픽이라고도 하는 엔트로픽의 클로드가 군사작전에 사용됐다고 하는데 미 국방부와 좀 트러블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도 좀 궁금합니다. 올해 1월에 있었던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포작전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한 2주 전에 있었던 이란 공습에서 결정적으로 클로드가 사용이 됐다는 거죠. 근데 이제 어디에 썼느냐 보면 이 적의 타깃 정말 외과 수술처럼 딱 그 지점만 타격한 거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많은 가능성들 중에서 마두로가 있을 만한 그 위치 그리고 저기 이란의 주요 시설의 그 위치를 딱 찾아냈다는 건데 여기에 대한 판단을 클로드가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클로드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팔리시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어떤 인명살상이나 뭐 좀 비윤리적인 일에는 이걸 쓰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팔리시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국방부가 자기들 마음대로 그걸 사용을 하게 된 거잖아요. 팔란티어하고 같이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요구를 했대요. 클로드에서 야 앞으로는 클로드를 쓰더라도 완전 자율형 살상 무기에는 이 클로드를 쓰지 마라. AI가 판단을 해서 공격까지 감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 AI가 노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1번이었고 두 번째 조건은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감시에는 클로드를 쓰지 마라. 이거였거든요. 그랬더니 국방부에서 야 내가 내 돈 주고 쓰겠다는 게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하면서 둘이 지금 척을진 상태고 국방부에서는 클로드를 지금 블랙리스트에 추가를 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블랙리스트에 추가됐던 회사들 다 어딘지 보면 러시아, 중국, 이란 회사들이었어요. 미국 회사가 블랙리스트에 올라온 건 저는 처음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등을 지게 되는 거죠. 척지게 되는 거죠. 근데 정말 웃기게도 블랙리스트에 올리면서도 그거에 대한 효력은 6개월 뒤로 밀어놨어요. 쓸 건 다 쓰겠다는 거지. 당장 내가 국방부가 너 없이는 못 살겠다라고 하는 거라서 저는 아까 우리가 일부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번 이란 사태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AI 수요가 줄거나 AI 반도체 수요가 줄면 어떡하냐. 이 사태를 보면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블랙리스트에 올리면서도 그걸 못 끊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이 AI 반도체 기술이라는 게 AI 모델의 기술이 국가 안보하고 완전히 직결되어 있는 거라서 이거를 단순히 어떤 매크로의 이슈가 있다고 해서 줄일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국방부 블랙리스트까지 올라가는데 이렇게 좀 배짱을 부릴 수 있었던 이유도 좀 궁금합니다. 클로드가 어마어마하죠. 예, 너무 좋아서. 사실 오픈 AI가 그러면 우리가 하겠소라고 지금 대신 들어갔는데 뭐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마 그게 대체가 가능했다면
국방부에서 바로 끊어버리고 F1AR 썼겠지만 지금 6개월 유예를 줬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론 머스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일론 머스크의 우주 데이터 센터가 AI 데이터 센터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실제로 가능한 이야기인지도 좀 궁금합니다. 저는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고 여러 가지 난점이 있지만 가능한 프로젝트라고 보고 있고요. 뭐 지금도 많이 개발을 하고 있죠. 우주에서 만약에 데이터 센터를 가동을 한다면 일단 그 에너지로 활용이 되는 태양 전지, 솔라셀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24시간 가동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주 공간이라는 게 워낙 온도가 낮기 때문에 냉각에 대한 이 전력 수요를 좀 많이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거는 좀 어폐가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주 공간이라는 게 진공 상태라 대류가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대류에 의한 냉각이 불가능해서 이게 복사로만 열을 식혀야 됩니다. 그래서 좀 거대한 방열판이 있어야 될 거라고도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근데 그 거대한 방열판을 거기까지 들고 가는 게 되게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차폐막도 필요합니다. 우주 반도체가 개발이 되기 전까지는 이 우주 방사선이 많이 날아오잖아요. 그 우주 방사선이 반도체가 영향을 많이 받는데 지금도 비행기에 싣고 가는 반도체가 일정 이상 고도로 올라가면 우주 방사선에 의해서 피해를 받습니다. 특히나 1나노, 2나노 이쪽 최첨단 반도체들은 약간의 우주 반도체가 영향을 많이 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주 공간으로 가면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거대한 차폐막도 필요할 거라 그런 것들을 다 싣고 올라가는 비용을 쓰느니 차라리 그냥 지상에서 하자. 그런 반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임계치가 있어요. 이 학자들이 연구를 해놓은 걸 보면 발사 비용이, 로켓 발사 비용이 킬로그램당 $200 이하로 내려오면 하늘에서 하는 것도 유리할 수도 있겠다. 근데 $200보다 높은 상태에서는 지상에서 하는 게 낫다. 지금 한 $600에서 $1000 정도 한다거든요. 1kg 하늘로 쏘는데 많이 내려와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아직은 좀 멀었지만 일론 머스크 기준 2028년 그리고 전문가들 기준 2030년에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또 X에 한국인 채용에 대한 게시글을 올리며 한국의 관심을 좀 보였는데 AI 기업들이 한국과 한국인들에 대한 관심을 갖는 이유는 또 무엇인가요? 일단 일론 머스크 한정으로 보면 지금 채용을 국내 화성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화성에서 많이 하고 있고 텍사스 오스틴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던데 그건 기본적으로 본인들 내부 수요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삼성하고 계약한 거는 다 이미 알고 계시죠. 삼성 파운드리하고 계약을 해서 이제 AI6 칩을 2027년, 8년 이때부터 이제 양산을 쭉 해 나갈 건데 우리가 파운드리를 선정해서 사용을 한다는 건 사실 우리가 쓰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버든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제대로 생산되고 있는지 이게 생산이 될 것 같은 경로를 제대로 타고 있는지 혹시 앞에 허들은 없는지에 대해서 내가 미리 알아야 돼요. 고객사인 테슬라가 미리 알아야지 만약에 삼성전자가 그거를 숨기거나 아니면 나중에 가서 야 이렇게 보니까 안 되겠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리스크는 내가 지는 거잖아요. 고객사인 내가 지는 거라서 테슬라가 앞으로 이 AI6 칩을 탑재해야 되는 애플리케이션은 스케줄에 따라서 나올 건데 만약에 그때 가서 반도체가 준비가 안 되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핸들링하기 위해서 반도체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수요를 위해서 테슬라는 뽑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나머지 다른 AI 반도체 회사들이나 아니면 다른 빅테크 회사들은 한국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성실하고 또 테슬라처럼 언제 또 삼성 파운드리하고 또 거래하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파운드리가 지금 TSMC로 굉장히 원사이드하게 몰려 있는데 이걸 이원화하기 위해서라도 좀 한국에 있는 엔지니어들을 뽑는 게 굉장히 좀 용이하겠다. 나중에 미래를 위해서라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에 이어서 엔비디아 CEO 젠슨 황도 한국 기업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엔비디아는 또 왜 관심이 많은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메모리 센틱의 그 증거라고 보는 거죠. 사실 그동안에 그런 뉴스가 한참 나왔어요.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TSMC에 갔다는 뉴스가 한 2024년까지는 거의 매년 나왔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뭐 TSMC에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그 체육대회 가가지고 호프집에 가기도 하고 막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오는 와중에도 사실 한국은 한 번도 오지 않아서 한국을 홀대하네 뭐 이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갑자기 이제 요즘에는 굉장히 친한 척을 하고 SK 하이닉스 임직원들하고 뭐 또 치맥 파티도 했다고 하고 막 굉장히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본인들이 판단하기에도 앞으로의 어떤 병목은 그냥 메모리 반도체에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TSMC가 얼마나 생산해 줄 것인지 TSMC 그 특정 나노에 포함되는 혹은 코어스 캐파 그러니까 후공정이라고 하죠. 후공정 캐파를 우리가 얼마나 할당받을 수 있을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매출 범위가 정해지는 거였는데 지금은 그거는 오히려 여유가 있는데 메모리가 쇼티지가 나니까 우리 매출이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을 거라는 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한국이 아부할 수밖에 없어지게 된 거죠. 물론 어느 정도 선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당장 본인들 레비뉴에 이제 영향을 미치게 돼 있으니까 이제 많은 액션들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AI 시대에 우리나라의 역할과 가능성 그리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한때 이제 자조적으로 얘기하시는 분, 투자자분들이 자조적으로 얘기하시는 것 중에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이공계 계시는 분들 중에서 비슷한 얘기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국내 한국 기업 탈출은 지능순이다. 다 이제 국내에서 성장을 해서 뭐 카이스트 서울대 석박사 따고 다 어디 가 계세요 보면은 애플 가 있고 구글 가 있고 뭐 메타 가 있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손실이죠.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의 역군으로 활동할 수도 있는 그런 분들이 미국에 가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손실이었는데 이제는 좀 그런 문화가 많이 바뀌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어떤 성과 보상 시스템도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미국에 가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환경이 좋기도 하지만 특히 이공계를 우대해주는 문화도 좋긴 하지만 내 성과에 대해서 정말 비대칭적인 보상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성과급도 N빵이죠. 속되게 얘기하면 N빵이라서 특정 부서의 성과급 수준이 정해지면 나나 내 옆에 있는 애나 똑같이 받는 거죠. 분명히 일은 내가 많이 한 것 같은데. 근데 그런 문화도 좀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 AI 산업도 발전을 하고 미국으로 건너가시는 분들도 많이 좀 잡을 수 있고 뭐 그렇게 될 거라고 봐요. 오늘 중구난방 이 얘기 저기 많이 한 것 같은데 좀 많이 봐주시고요. 혹시 경제원탑 보시고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에도 많이 놀러와 주십시오. 이지키 포스트 감사합니다.